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권순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는 속 시원하게 해주는 가스왈 얘기하시는 줄.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희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구분이 안 갑니다. 아, 우리 훅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게 시원하시네요. 아유, 시원합니다. 예. 오늘도 시원하게 뉴스 세계 또 전해주셔야죠. 예,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5%로 둔화됐다. 재작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에 대한 우려를 좀 덜해도 될 거다라는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CPI가 12일에 나오거든요. 12일. 예, 예. 네. 그거 앞두고 저 분기 기업들 실적들 좀 앞두고서 조금 이렇게 뭐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뉴욕 증시 같이 보시면은 이거 다우는 조금 빠지고 다우 좀 빠졌어요? 네, 다우는 0.34% 빠지고 아니, 많이 오르다가 훅 빠져버렸대. 종가에. 네, 막판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 나스닥은 0.63% 뭐 오른 선에서 마감을 했고 저것도 많이 올랐었거든. S&P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쭉 올랐다가 다우는 많이 내려가서 빠졌고 그러니까요. 나스닥은 이제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뭐 서로들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뉴욕 연준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던 지표였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더 오르는 그런 좀 안 좋은 그 순환고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2021년 7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네. 어떤 때 소비자 물가를 체감하세요, 정 대표님? 소비자 물가 체감할 때요. 예. 일단 점심 먹을 때랑 예, 머리 맞아요. 깎을 때. 아, 머리 깎을 때, 와, 이게 상품과 서비스를 한 번에 같이 보시네요. 네.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알아들으셨군요. 아, 이 아까 전에 김한진 박사님, 귀만진 박사님이라고 부르시대요. 귀 만진. 귀만진 박사님. 터치 이어. 네. 김한진 박사님 모르실 텐데 나중에 말씀드려야 이거 되겠어요. 다 듣고 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채팅창에 이렇게 올라오길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보면은 네. 휘발유 가격하고 아, 식품 휘발유. 가격. 아 맞아. 예. 맞아.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1년 전 조사에 비해서 휘발유 가격은 4.1%, 식료품은 7%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그 전월 조사 대비에는 0.7% 포인트가 둔화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15% 정도? 네. 포인트로 따지면 0.7%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주택 임차료 상승률이 9.6%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11월 조사보다는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인플레이션 둔화를 점치면서 좀 소비를 좀 줄이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좀 낮아진 게 있고요. 그러니까 낮아졌다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좀 둔화됐다라는 좀 둔화된 거고,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가 그 현지 12개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거기에 뉴욕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투자은행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얼마로 보세요? 뭐 이거를 딱 한국은행이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군데에다가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지금 12군데 중에 7곳이 최종 금리 수준을 5에서 5.2%로 전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네네. 거죠. 이게 지금 다들 그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핏벗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래 봐야 조금 올리고 연말쯤에는 좀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얼마 전에 내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잡히질 않을 것 같아요, 물가라는 게.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원래 시장 전망도 변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의 서베이는 5에서 5.25다라는 거고, 이게 2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한 4곳이 5에서 5.25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7곳으로 지금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도표상의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점도표상의 올해 말 정책금리 예상치 중간값이 5.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존보다 올라간 겁니다, 그건. 기존에 한 4.6 정도 됐는데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연준의 포지션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19명의 FOMC 위원들 중에 2023년 중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한 위원 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연준의 포지션보다는 조금 낙관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장들이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느니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거는 연준은 향후 정책 기조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네. 확 누르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좀 올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금융 여건이 근거 없이 완화되지 않도록 시장이 괜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하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얘기예요. 네. 그 말은 계속 세게 할 거다.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작년 7월 이후 한 3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셨고요. 예.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두 번째 소식은 한국은행 경제 위험 확대 해석 말아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제목이에요. 아, 경제 위험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확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뭐 언론에도 대고 한 얘기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이벤트입니다. 이게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공식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공식 블로그는 한국은행 블로그. 예, 예. 아, 한국은행 공식 블로그가 또 있고요. 예, 뭐 사람들 잘 안 보죠. 그거 워낙 딱딱하고 재미없어. 유튜브도 하던데. 한국은행이? 아, 그래요? 한국은행이 콘텐츠 많이 합니다. 그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되게 야무지게 우리한테 잘합니다. 맡겨주시면 재밌게 나중에 힘든 깔끔하게 길을 깔끔하게 해낼 텐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든 길을 그러니까. 가시는지 모르겠네. 되게 힘들게 재미없게 하시더라고요. 애써서. 예. 근데 그 내용이 워낙 야무지게 콘텐츠가 좋은데 그걸 꼭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누가 볼까봐 그러시나? 그죠. 누가 볼 때 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누가 볼까 두려워.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내가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한국은행이- 또뭘 해야 될지도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어서 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면은 잘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부총재보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거 좀 이례적입니다. 이창용 총재 그 취임한 이후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 약간 이주영 총재 그런 때하고 네,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총재 자체도 바뀌니까 예. 사실 그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를 이창용 부총재가 굉장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내용도 뭐 굳이 의미를 축소해서 보자면 그 금융안정보고서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 거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부총재보가 블로그에다 저 이름 걸고 글을 썼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위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뭐 투자하려면 하시고요. 개인 책임입니다. 아, 네네네. 근데 그 얘기하셨던 톤이랑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양호한 보건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 불안 지수가 10월과 11월 23 위기 단계가 22입니다. 위기 국면이었네요. 10월과 11월이 23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융 불안 지수라는 게 가격 변동성, 신용 스프레드, 심리 지수, 단기적 금융 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이게 뭐 한은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은 조금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10월, 11월에 제가 아침에 한번 와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그 PF 큰일 난 것 같다고. 그때 롯데건설 얘기하면서 했잖아. 예, 예. 그때 막 진짜 저 뭐야? 네. 그 최고 금리, 법정 최고 금리 이거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20% 금리에도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그때 불안감 조장 많이 불안했어요. 했죠. 조장한 게 아니라 진짜 불안했다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메르츠 증권이 또 롯데지주하고 자금 협정 맺어가지고 롯데그룹이 이제 자금 경색에서 벗어난다 뭐 그런 뉴스 나오대. 그것도 또 이게 롯데케미칼이 돈 빌려준 것도 조기 상환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랬던 때가 10월과 11월이에요. 네. 근데 지금 지표가 나오는 게 10월, 11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위기 단계인 22보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총재보가 했던 얘기가 이게 그 단기 금융시장 불안이 빠르게 상승했었는데 네. 11월 이후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표는 10월, 11월 지표인데 그때 이후에 지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코멘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회사채 어제도 제가 채권 금리 국제 금융 시장에서 채권
발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국도 지금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회사채가 지금 오버부킹 되고 있어요. 전에는 지금 회사채 발행 자체가 안 되더니 네. 최근 들어서 웬만한 회사채 이렇게 하면 만약에 500억 모은다 그러면 막 2천억 모이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CP 금리 어음이라지 이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죠? 예. 요새 좋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있는데 우리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DSR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DSR 60%가 넘는다는 거는 내가 빚 갚는데 내 월급의 60%를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원리금. 예, 원리금, 원금과 이자 갚는데 네. 그러면은 내 월급의 60%를 원리금 갚는데 쓰면 너무 생활이 빡빡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DSR 지표가 2020년에 한 55% 정도에서 60%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니까 여기 한국은행에서 지금 표를 하나 보여줬는데 55에서 60으로 올라간 건 맞는데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주택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 안 했던 16, 17, 18년에 62, 63 정도 됐었다. 네? 그때도 그럼 월급의 62%를 냈다고요?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 DSR 지표를 잘 안 썼습니다. 그때는 DTI 지표를 썼는데 그때는 그래도 DSR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그때도 한 63 정도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뭘 설명하고 있냐면 차주 단위 DSR 지표를 해석할 때는 차주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빚을 혼자 갚냐 와이프도 갚고 동거 가족도 같이 갚지 않냐. 그러니까 DSR 지표는 그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원리금을 갚는 거는 가족이 같이 갚기 때문에 전체 차주 DSR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래 지표를 같이 보여준 거예요. 네. 보면은 전체 차주 DSR로 하게 되면은 39% 정도 된다. 야, 상당히 친절하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저런 분위기가 아니거든 원래. 예. 원래 이렇게 위기감 조성하면서 DSR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큰일 문제 생기니까 여러분 너무 빚내지 마시고 너무 위험한 투자하지 마시고 요게 보통 한국은행의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체차주 DSR이 60%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담대 DSR이 그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뭐 이게 빚은 혼자 갚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갚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표를 같이 보여줬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이거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 질문에 딱 답하면 더 친절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 3%에 나올 정도까지 되면은 그러면 진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구나라는 거에 증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행 부총재 보라는 분이죠, 이분이.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금통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같이 점심 먹을 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을 하시면서도 그 특유의 보수성 때문에 잘 못 하시는데 뭐 이 정도 포지션 잡았으면 언젠가 3%에도 한번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지표는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불확실할 때가 진짜 안 좋은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안 좋다라는 거 위기로 가진 않는다는 거 정도가 생각이 네.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 세 번째 뉴스인 실적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요. 주요 기업들 뭐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네. 총체적 부진 예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안 좋을 거란 얘기는 많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뭐 안 좋으니까 별로 기대도 안 됩니다. 뭐 삼성전자 어닝 쇼크 그거를 뭐 어닝 쇼크가 예전에 뭐 10% 그러니까 어닝 컨센서스 대비 뭐 한 10% 언더되면 어닝 쇼크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김프로님 왜 이렇게 웃음을 웃고 아니 계시죠? 왜냐면 털썩 총체적 부진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예. 헤드라인 저런 거 잡히면 슬슬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닝 쇼크가 한 10% 정도 나오면 쇼크인데 이게 뭐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어닝에 뭐 50% 실적 컨센서스에 막 50% 언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LG전자도 뭐 어닝 쇼크 뭐 엄청나고 뭐 그래서 어제 주가 한번 차트 표로 갖고 왔는데 네. 아이고 뭐 어닝 쇼크 났습니다. 쭉쭉 났군요. 네, 어닝 쇼크 뭐 크게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5거래일 차트로 보니까 뭐 5거래일 차트 기준으로 10% 넘게 올랐어요. 참 묘한 거야. 어이 쇼크 나는데 주가 5% 올라버려. 네. 그리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헤드라인은 그러니까 보도자료 쓸 때 이거 기자들이
회사에서 주는 헤드라인 보통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매출 25조 6천억, 영업이익 1조 2천억 기록해서 이익 기준 전년 대비 58% 증가하고 1조 클럽에 입성했다. 네. 그러면 주가 폭등해야 되죠.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 4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5,200억이었어요. 네. 근데 4분기 영업이익이 2,300억이었습니다. 아, 그것도 쇼크네. 분기 대비 반토막 났어요. 근데 여기서 헤드라인은 뭐 연간 기준으로 1조 클럽 입성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분기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영업이익은 2천억 났고 컨센서스 원래 3천억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닝 쇼크예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제가 그때 배터리 회사들 얘기할 때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터리 가격이 메탈 가격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메탈 가격,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가격 올라가면은 배터리 회사가 비싼 값에 사줘요. 네. 근데 메탈 가격이 떨어지면 낮아진 거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걸 이제 자동차 회사한테 전가하니까. 예. 근데 메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4분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쇼크를 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근데 어쨌든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도 많이 빠졌고 3분기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두둥 4.5% 올랐습니다. 아이고야. 4.5%. 어제 뭐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렇죠. 쟤네들만 오른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대형주들이 오르니까 코스피 전체가 좀 어제 정프로 종목도 전 종목 플러스일 걸 뭐. 아. 한 종목이잖아. ST팜 빠졌네. ST팜. 오, 두 개가 있네. 네. ST팜. 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근데 어쨌든 LG엔솔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요. 이게 그 상위 10개 자동차 회사 중에 LG에너지솔루션 고객사가 8개예요. GM, 현대차, 스텔란티스, 네네네. 혼다 조인트 벤처 공장 갖고 있고 그냥 계속 공장 짓고 뭐 돈 들어오는 대로 계속 공장 짓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닝 쇼크 어느 정도인지 저는 좀 두려울 정도인데. 하이닉스. 네. 적자가 어느 정도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는 손실 한 1조 이상 정도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손실로 한 1조 정도. 예, 분기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4분기 정유업계 실적도 안 좋을 겁니다. 그 잘 나가던 정유업 그 적자 예상 좀 되고 있어요. 4분기에.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유가 많이 떨어진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정제 마진도 그때 보통 정제 마진 한 3달러 정도 되면은 BEP 얘기하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뭐 20달러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지금 4분기에는 뭐 10달러 언더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재고평가 손실. 옛날에 비쌀 때 사왔던 유가가 4분기에 회계적으로 좀 떨어진 거에 더해서 아니 정제마진 20불 갈 때도 정유주 못 오르던데. 근데. 그때 뭐 피크아웃. 아니 참 희한해. 예, 근데 어쨌든 재고평가 손익에 정제 마진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고요. 석유화학 업계도 4분기 안 좋을 겁니다. 거기에 그 에틸렌 마진이라 그러거든요. 그 석유화학이라는 거는 쭉 기름 빼다가 남는 거 납타. 납사. 네, 납사를 에틸렌으로 바꿀 때 요 정제 마진 얼마냐. 요거가 중요한데 보통 300달러 정도를 손익분기라고 보는데 요새 200달러도 안 해요. 정제 근데 마진. 주가는 지금 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유, 석유화학 회사들 주가 좋습니다. 롯데케미칼 비롯해서 대한유화도 어제 9%인가 오르더라고. 아, 롯데케미칼도 어제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4분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철강도 4분기 이익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나마 좀 좋은 데가 자동차. 자동차는 매출과 영업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시장 반응하고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예약 다 없어지고 수요 다 없어져가지고 뭐 실적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동차는 4분기에 최대 실적 예상한 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거는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을 추정하는 것보다 이거를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추정하는 거 박병창 이사님 되게 어렵다고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실적 추정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 박 이사님처럼 이런 시장 정보를 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